네, 금융투자업계 콘텐츠업으로 나아가려는 저희 신한금융투자의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 11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소 좀 김이 빠진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다우지수가 0.04%,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5포인트, 그리고 나스닥도 0.04%포인트 정도, 0.04% 정도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메이저한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이벤트가 좀 부재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 중반과 후반으로 갈수록 대형 유통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주시를 하면서 관망 심리가 작용했던 하루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1.6%를 상회하면서 좀 상승 곡선을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경기, 그리고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일부가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요. 역시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4개 업종이 하락했고 7개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 같은 좀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섹터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소재 업종 그리고 IT 정도가 하락 업종으로 좀 꼽히는데 그래도 업종 간의 또 변동성은 다소 좀 제한적이었던 하루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여전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달러 트리, 우리가 천냥마트라고 우리나라에선 좀 얘기를 하죠. 다이소도 있겠고 이런 이 저가용 소매용품을 파는 그런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14%나 급등을 했는데 이 행동주의 투자 기관인 멘틀 리치라는 그 기관에서 18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에 이제 개입을 하면서 주주 가치도 좀 제고를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좀 해석이 되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 주가가 5% 넘게 뛰어 올랐는데 겹호재를 맞았습니다. 737 맥스 항공기가 중국에서 운항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났고요. 그리고 두바이 에어쇼 현장에서 항공기 주문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매 계약을 추가로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스플렁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18%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 기업이 3분기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대체로 좀 부합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지만요. 일단은 실망감으로 좀 해석되는 모양새였고 그리고 CEO가 사임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좀 약화가 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주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BTIG라는 IB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이날은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축소 투자 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 업계에서의 경쟁 심화를 좀 지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단기 급락세를 맞고 말았습니다. 투자 의견 변화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달러트리, 이 같은 좀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도이체방크에서 곧바로 보유해서 매수로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도 148달러, 지금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업사이드를 점친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주주 가치를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제네럴, 이 비슷한 회사가 되겠죠. 근데 달러 제네럴이 훨씬 실적도 좋고 그리고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달러트리 대비해서. 이 회사의 전 임원이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패밀리트리와 달러트리가 한 회사고 그리고 달러 제너럴이 이제 다른 회사가 될 텐데 지금 달러트리가 좀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도이체방크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도이체는 참고로 지난 8월 초에 이 달러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마진을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뜻밖의 호재에 그대로 좀 반응을 한 셈이 되겠고요. JP모건도 이날에 이 회사를 주시 리스트에 좀 추가를 하면서 주가가 14%나 뛰어오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참고로 달러트리는 11월 23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주가 반응을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특히 미국에 대비해서 굉장히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저희가 특별하게 다양한 외부의 시장에 대한 뷰와 또 대응 전략을 좀 공유를 하는 구루에게 듣는다 특집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윤창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대표를 모시고 시장에 대한 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한 3가지 정도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좀 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한국이 왜 이렇게 부진할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이제 대표님께서도 최근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시장이 왜 이렇게 차별화가 되느냐, 디커플링이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 최고가를 가서 조정을 10% 정도 받고 다시 이제 그 상향 추세로 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조금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하락을 한다든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에 2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요번에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면 미국의 기업들은 발표한 기업들의 80%가 넘는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잘했습니다만 우리는 그저 30% 남짓 정도가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큰 그 시장이 얼마나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의 차이를 나타낸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기업들은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안정적 수익을 냈을까? 이거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11년 전부터 시작된 소위 미국의 산업의 구조 조정, 구조 변화죠. 정확하게는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 관점 또는 플랫폼 기업적 관점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 이벤트로부터 조금 이익이나 매출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갔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드웨어적 관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해외 시장 또는 뉴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그 변동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시장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의 지배율이 약 한 40%에서 최근에 하락을 해서 31%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약 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주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반도체 2개 회사의 지분율이 최근 10년 평균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장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지금 변하는 세상에 네. 우리 기업보다는 미국이 사실은 우리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과 나머지 나라는 다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깼던 것이 작년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가 S&P 500 지수 대비해서도 더 많이 올랐고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이제 이 국내 증시에 많이 뛰어들고 이랬었는데 네네. 올해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른바 얘기하는 주린이들도 좀 지쳐서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네네. 우리 이 국민들의 뭐 가계 자산에서 뭐 금융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의 뭐 변화라든지 네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도 이런 좀 지지부진한 장세에 한몫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개인 투자가가 지쳤느냐 안 지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한국의 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가가 코스피를 40% 지배할 때도 3,000포인트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소위 엄청난 위험이고 위기라고 했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 굉장히 많은 참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키포인트는 주식시장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한국 시장에서 가계 기업 정부 세 경제 주체 중에 가계의 자산 배분이 이제 위험 투자 대상인 주식으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객 예탁금은 20조 수준을 크게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70조를 넘어갔던 예탁금이 네. 이제 60조 후반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000포인트를 갔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그럼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 이상에서 노르려면 저는 2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적어도 고객 예탁금이 지금처럼 50조 뭐 이 수준 이상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이 이익의 수준이 지금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3,0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뭐 개인 투자가 지천이 안 지천이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여전히 우리 한국 주식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이 이만큼 버티는 것도 저는 여전히 예탁금을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가의 관심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대한민국 가계의 자산이 저금리를 인식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중에 은행을 비롯한 이금융권까지 금융권에 들어와 있는 돈은 24%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76%는 금융권 외에 있다는 것이죠. 이 24%를 100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주식을 다루는 포션이 15%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35%나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자산 배분이 새롭게 된 거고 그래서 3,000포인트를 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네. 앞으로도 우리 시장의 주제는 외국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보다 저는 이 개인 투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이 계속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뭐 살아나기 위한 뭐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시장에 여전히 좀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고객의 자산을 배분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앞서서 앵커께서 설명하셨던 어제 미국의 주식의 가격 변동입니까? 삼성전자의 변동입니까? 정기예금 금리입니까? 제가 생각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자산의 배분은 저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기예금 금리여도 좋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여도 좋고 한국 국채 3년물이어도 좋습니다. 어느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즉 나와 내 고객이 이 리스크를 지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라는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발생되는 뉴스에만 관심을 갖더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회자됐던 상황적 요인들은 뭐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정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고 네.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 중국의 뭐 홍다 문제, 뭐 전기 문제, 또 뭐 바이러스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체계적 위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뉴스네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맨날 가격에 민감하게 보다 보니까 몰입해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이익의 성장과 밸류에이션의 함수였고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다라고 해서 미국은 10%, 한국은 20%, 중국은 30% 이상 조정을 받고 거기서부터 다시 지금 미국은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네. 거고 우리는 그저 기대 정도니까 인라인 상태에서 있는 거고 중국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기준을 가지고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체계적 위험으로 즉 판을 바꾸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거냐 아니면 모멘텀이 꺾인 거냐 이런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야 자산을 배분할 수 있죠. 매일매일 주식을 이거 사서 이게 상한가 가냐 안 가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것들은 사실은 관점의 차이고 제가 모두에 건방지게 말씀드렸던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은 이 관점을 잘 정립해보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좀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이 FRB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 이후로 FRB도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올리는데 얼만큼 올릴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저금리가 끝났다라고 선언할 만큼 많이 올릴까요? 아닐까요?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2.2%,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1.1% 아래로 왔던 게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1.6% 남짓됐습니다.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까요? 저금리가 종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로벌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은 위험 자산으로부터 포지션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에서 본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스탠스는 시기의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뭐 시점의 차이 그리고
그 좀 기다림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위험자산 선호가 꺾이지 않는 한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장 전체에 뭐 배팅을 하기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네. 대표님께서 좀 짜고 계시는 구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이랄까 아니면 뭐 유망 테마라든지 이런 예.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제 내년 전망 자료들이 여러 지수들을 예측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줄였고요. 그들이 다시 사주지 않는다면 과연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오를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이미 소프트화된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더 탄력적으로 증가할까.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지수에 크게 기대는 것은 조금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의 자산 배분이 여전히 위험 자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분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러나 눈높이는 미국 시장과 좀 달라야 되겠죠.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조금 확률이 높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소위 경제 정상화입니다. 뭐 리오프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1년 전 또는 2년 전보다 글로벌의 인구들이 가장 컨센서스가 바뀐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네. 그동안은 아주 큰일 날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정상화가 무엇을 갖고 오느냐. 이제 재화로부터 소위 서비스, 용역이라고 하는, 예컨대 무슨 여행이 돼서 뭐 항공과 레저라든지 또는 공연을 비롯한 엔터라든지 유통과 관련된 이런 어떤 기본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보다는 용역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적이고 만들어서 파는 거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요즘 제일 많이 오르는 소위 엔터나 공연 같은 것들이 왜 오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원재재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이나 이런 것로부터 조금 민감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정상화라고 하는 것에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잘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격 전가력이 높아야 되는데 가격 전가력이 높은 분야는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 그 하는이나 여기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거기에 민감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분야가 은행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은행도 이게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우리나라 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위 정부의 정책적 어떤 뭐랄까요, 좀 아직 규제랄까요, 뭐 간섭이 아직 많기 때문에 한 50점 정도 감점을 해서 봐야 한다고 치고, 뭐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두 분야가 좀 괜찮겠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 무게 중심을 훨씬 많이 두고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소위 확정된 미래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확정된 미래라고 하는 건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에 각국 정부의 정책 자금, 기업의 관심, 기업의 투자가 몰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익 성장이 거의 확실하게 좋아질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라고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요.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하나가 이제 스마트카지요. 네. 전기차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자율주행, 그리고 진짜 스마트카까지 가는 이 동네고, 두 번째가 이제 소위 저탄소로 중심이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현실과 가상이 합해지는 메타버스. 이 세 가지 주제 정도가 소위 그 앞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이 아니라 이제 소위 확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기업들이 M&A나 투자를 넓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쪽들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 5가지 주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시장의 기대보다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이익 성장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가격의 움직임과 뉴스플로어의 움직임에 의한 등락보다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예를 들면 6개월, 1년, 2년을 두고 봤을 때 어느 쪽이 기업의 매출과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된 수익을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우월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확정된 미래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 게,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전 세계에서 팔리는 차 100대 중에 4대 정도가 전기차인데 네.
이거를 소비자들이 마냥 많이 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기존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차 안 만들겠다고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로 말씀해 주셨듯이 확정된 미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도 담보가 된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빠른 것 같거든요. 예. 이 말씀해 주신 세 가지 테마에 또 집중을 좀 해보자면은 스마트카, 저탄소, 그리고 메타버스. 네. 뭐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다 얘기할 시간은 조금 부족한 것 네, 같고 대표님께서 좀 강조해 주시고 싶은 그런 뭐 테마 중에 내용이랄까요?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스마트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1단계인 전기차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로 방향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왜 GM과 포드가 주가가 올랐고 현대 기아차가 둔했는지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위 그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 왜 천슬라가 됐을까요? 그리고 왜 2000슬라가 간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 회사 중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일 많이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말씀드리나 말합니다. 자동차 회사로 보면 천슬라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영역의 회사가 된 것이죠. 스마트카로 갔을 때 얘가 또 1등을 할지 구글이 1등 할지 애플카가 1등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간이 있는 문제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주제 전기차에서 내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탄소는요. 소위 우리가 자연을 이용한 탄소를 줄이는 발전을 하기로 했는데 계획은 했는데 멋들어지게 했지만 사실은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대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심스럽게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원자력 발전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효율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기는 자동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더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발전량이 필요로 하는데 대안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또 하나는 제가 관안에 써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갖다 묻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을 수 있겠는가, 물은 어떻게 리사이클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뭐 현실과 가상세계 메타버스는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랫폼적인 측면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IP를 가진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 저렇다라고 논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학창 시절 자라오는 시절에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를 증명하느냐?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미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서는 적응이 안 될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뭐 진단이랄까, 그리고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윤창보 대표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구루에게 듣는다 특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시장에 대한 뷰, 그리고 대응 전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2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